아, 우리 오랜만에 아니 안 돼. 봉숙이를 너무 좋아해서 안 돼. 음. 아, 그럼 오늘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요거 말고.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BJ 사이먼님, 저질체령님, 소녀손잡고님, 놀러갑니다님, 빛나는 옥님, 송앤미님, 점점 미녀네오님, 스텔라님, 파워블러님, 닭과지사이님, 가다보면님, 후양보아님 감사합니다. 로운루아님도 감사드리고요. 예, 수사반장님 감사합니다. 저기 구름고개님도 감사드리고요. 어떤 시청자분이 그 콤비타란 뭐 프로텍션 뭐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비타민을 보내주셨어요. 이 비타민 보내신 지 한참 됐는데 한 6개월 6개월 됐나? 하여튼 한참 됐어. 근데 어느 날 이게 내가 이제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 비타민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또 끊어놓고 못 먹었지. 근데 감기에 걸렸을 때 이 종합 비타민을요 한 4알 정도, 그러니까 평상시 2알을 먹게 돼 있는 비타민인데 감기에 걸렸을 때 4알을 먹어 내가. 그러면 이제 내가 그때 2주일인가 왜 감기를 앓았을 때 그 11월에 미국 가기 전에 감기가 너무 오래 가가지고 이게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낫는 거야. 막 속이 다 망가질 정도로 약을 먹었는데 안 나았어요. 근데 이 비타민을 4알씩 3일 먹었더니 싹 낫는 거야. 그게 이제 감기, 이게 보통 목감기, 코감기, 그리고 기침 막 이런 게 나잖아. 근데요, 그러니까 감기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증세를 완화시키는 성분인데 보통은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종합감기에 걸린단 말이야. 콧물, 기침, 가래, 그 다음에 뭐 이제 목 아픈 거, 그러니까 후두염 이런 게 다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양방 감기약은 한 알 한 알이 증세를 완화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게 그 감기약을 되게 많이 지어주는 그런 그 병원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되게 빨리 낫는 것 같지만 그 낫는 게 아니야. 증세를 완화시키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 감기약을 먹어도요 잘 안 낫는 감기가 사실 요즘 감기잖아. 보통 한 저기 뭐야 2주 이상 가잖아요 감기가. 근데 감수자 아까 어디까지 했지? 로운라니까지 했나? 수사반장님, 구름고개님, 표범나비님, 지혜온유님, 깜장당비님, 망치만세님, 빛나는 옥님, 올마형이다님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래서 이 비타민을 4알을 먹었어. 그랬더니 이 비타민은요 이게 굉장히 좋은 치료야. 왜냐면 미국에서는 감기약이 없어. 예, 청주아짐님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도 특별한 감기약이 없다는 거야. 보통 이렇게 비타민을 처방해주고 쉬라고 그런대요. 예,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비타민이 사실은 이게 비타민이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예,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그 뭐라 그러나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감기에 걸렸을 때는 집에 있는 그냥 종합 비타민을 좀 세게 먹는 거, 그게 몸에 안 좋은 몸에 이렇게 감기약 먹는 거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감기가 되게 심하실 때는 왜 그런 이렇게 녹여 먹는 비타민 같은 거 있어요. 녹여 먹는 비타민 같은 거를 이렇게 물에다 녹여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좋고, 이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당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 물을 자주 마셔주면서 요 비타민을 종합 비타민을 먹어주는 게 감기를 낫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거 오늘의 생활정보. 예, 엄마맘님, 설만원님, 싱그러운 마음님도 감사합니다. 그걸 발포 비타민이라 그러나 이렇게 녹여 먹는 비타민. 예,
옛날에도 내가 대학교 다닐 때도 워낙 못 먹고 다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뭐지? 감기가 한 번 걸리면 안 낫고 막 그랬었어, 한 달씩. 근데 그때도 이 발포 비타민을 먹으면 감기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타민이 감기에는 최고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유령 남동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국정원 사태로 너무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이상 질병이 생긴 거 아니야. 이 막 뇌혈관이 좀 막혀 들어가고, 그러니까 혈류가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혈관의 흐름이 좀 다르고, 그리고 뭐라 그러나 귀에서 이명 피 소리 나는 거. 그래서 이제 계속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렇게 어지럽고, 윙하니 어지럽고, 계속 구토증이 나고 오한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증세가 갱년기 증세다. 갱년기인 줄 알고 이제 그 산부인과를 갔는데 생리가 계속 나온다니까 이건 갱년기가 아니라는 거야. 규칙적인 생리를 하면 갱년기 증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리가 안 나온 상태에서 그런 증상이 오면 그건 갱년기인데,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갱년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뇌혈관 센터로 간 거야. 그래갖고 이제 뇌혈관 센터에 가서 검사를 하고, 아 이게 지금 뇌혈관이 지금 막혀가고 있는데 이게 극도의 스트레스성 원인이다. 이 진단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2012년에 감옥 갔다 오고, 그리고 감옥 갔다 와서도 이제 계속 방송을 했더니 또 막 대법원 판결이 막 앞당겨서 나면서 그 저기 강제로 막 80시간 강제 봉사시키고 막 나한테 그랬잖아.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병이 난 것 같아. 내가 볼 땐 화병이 났는데, 그 화병이 난 상태에서 그 우리 딸한테 악플 달았던 새끼들이 그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밝혀진 거 아니야. 그 이제 거기서 이제 터져버린 것 같아.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굉장히 좀 건강 관리를 세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약도 없고 혈관이 되게 막혀가면서도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뇌졸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고 친정 엄마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제 친정 아버지는 당뇨였고. 그러니까 내가 병력이 별로 안 좋은, 우리 그 집안이 병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동안 못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작년 3월 달에 내가 이제 작심을 하고, 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방송을 오래 할 생각을 하고, 어머니 중계방 통해 좀 부탁드릴게요. 방송을 오래 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작년 3월 30일 날 3월 30일 날 330 다이어트라 그래갖고 이제 선포를 했어. 그때 내 몸무게가 68kg였어요. 68kg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보름 만에 한 63kg인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월호가 터진 거야. 세월호가 터졌는데도 이제 그래도 계속 그 식사를 일체 다른 걸 안 먹고 채소만 먹고, 채소하고 김치 조금을 먹고 단백질, 순수 단백질을 먹으면서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작년에 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월호 이후에 나를 보셨던 게 그 작년에 내 모습을 잠깐 한번 볼까? 그 저기 뭐야,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전 전과 후. 여긴 없다. 여기는 없네. 이걸 꺼내와야 되는데. 있을까 모르겠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꽂으면 또 다운돼. 이거 저기 뭐지? 컴퓨터를 꽂으면 다운이 돼. 그 옛날 형님 비포 애프터를 해보면 좋은데, 그 옛날 내 영상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을래나? 하여튼 그 나의 그 과거 영상을 그 저기 뭐야, 작년에도 있었을 거야. 그지? 유튜브 이렇게 찾는 건가? 망치 부인의 영상 중에 이거 필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오래된 걸 어떻게 찾을 수 없나? 조회수로 보면 나오나? 아니겠지? 가서 조회수로 보면 나올 수도 있겠다. 못 찾겠다. 내가 잘 동영상 찾는 건 잘 못해. 기간 필터를 특정 날짜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 특정 날짜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줄을 몰라. 올해로 하고 14,900개야 동영상이. 망치부인 관련 동영상이 14,900개인데 이걸 언제 뒤지겠어. 패스. 예. 하여튼 이제 옛날에 내 몸무게가 이하경 의원 만났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하여튼 난 나의 몸무게 변화는 옛날에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 처음 시작할 때가 54kg, 3kg? 53kg 정도 되는 몸무게로 시작을 했어요. 아프리카 처음 방송할 때. 그게 이제 2007년이니까.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부터, 그러니까 2008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 근데 2009년에 세월호, 아니야, 2010년이지. 2010년에 배. 천안함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때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이제 3, 4, 5월달 3개월 동안 잠을 못 자고 계속 방송을 했더니 3개월 동안에 몸무게가 5kg가 부는 거야. 아니야, 8kg. 3개월 동안 8kg가 딱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59kg가 됐었어. 그런 상태에서 2010년부터 이제 2010년에 그렇게 되고 2011년, 12년 되면서 살이 이제 계속 더 찐 거야. 살이 다 쪄가지고 2012년까지 하여튼 몸무게가 62kg인가까지 갔었어. 2012년이. 근데 이제 2012년에 잡혀 들어갔잖아. 내가 잡혀 들어가가지고 3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좀 했더니 몸무게가 쫙 빠졌어. 몸무게가 쫙 빠져가지고 이제 한 59kg로 나와가지고 박근혜 정부 1년 만에 도루 10kg가 찐 거야. 박근혜 정부 1년 만에 도루 10kg가 딱 찌고서는 68kg였는데 그때 몸이 이제 개판이 된 거지. 개판이 너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다이어트를 이제 급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미국 가기 전까지 계속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유지가 된 거지. 그래서 68kg에서 58kg까지, 그러니까 57kg까지 쫙 뺀 다음에 11kg를 빼고 68kg가 넘었던가? 그때 내가 10몇 kg를 뺐는데 70kg가 넘었었나 보다. 내가 10몇 kg를 빼갖고 내가 57kg까지 갔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8kg를 쭉 유지하고 있다가 미국에 가서 이제 막 야채를 먹는, 내가 계속 이제 아무 간 없이 야채를 먹었는데 그걸 이제 깨진 거야. 그게 리듬이 깨지고, 그리고서 이제 미국 갔다 오면서 계속 이제 먹는 걸 자연스럽게 먹었어. 아무렇지도 않게 옛날처럼 먹은 거야. 와, 그랬더니만 다시 막 안 좋아지는데 몸무게가 늘어나는 건 그렇게 눈에 안 띄었어. 근데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나 옛날처럼 밀가루도 먹고 기름기도 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단 것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막 중국 음식도 먹었어. 내가 중국 음식도 먹고 이제 막 그랬더니만 이게 이제 뇌혈관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이렇게 어지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 주에 이러면은 정말 안 된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번 주부터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다시 이제 건강 식단으로 내가 옮겼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이게 영양분이 모자란 거야. 영양분이 모자라서 내가 볼 때는 감기 증세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영양분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귀에서 소리 들리고 어지럽고, 그리고 막 이렇게 몸이 으실으실 춥고 이게 오래 가가지고 계속 공진단을 먹는데도 이게 효과가 없네. 공진단을 먹어도 이제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먹는 거를 지난주보다 내가 먹는 거를 딱 줄여버렸더니 피부는 되게 좋아지는 거야.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막 내가 요즘 잠을 못 잤어. 그동안에 이제 막 잠을 못 잔 게 소화가 안 돼갖고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세 끼를 막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갖고 잠을 못 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딱 그 월요일부터 잘 안 먹었더니 소화가 잘 되더라고. 월요일부터 이제 먹는 걸 소량을 확 줄여버리고 하루에 딱 한 끼만 아침에 먹으면 세상에 아침 먹은 게 밤에 10시쯤에 트름 나와. 그러니까 이제 위장 기능이 완전히 멈췄나 봐. 예,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아침을 먹은 게 밤 10시에 트름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당신도 뭐 먹었어? 그러는 거죠. 안 먹었다고. 근데 밤 10시에 소화가 끄끄 되면서 올라오더라고. 달고미님, 세븐 김종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이제 소화력이, 내가 원래 위장이 별로 안 좋은데 소화력이 이제 완전히 떨어진 거야. 너무 엉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신체적인 상황으로는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볼 때. 내 보이차 먹고 싶지. 그런데 그 보이차가 들어와 있는 것 중에 80%가 가짜라며. 보이차가 존나 비싼데 그게 80%가 가짜래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이차를 못 먹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신경성 질환이에요. 신경성 질환.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내가 쉬어도 봤잖아. 내가 이제 뭐 몇 달씩 방송도 안 하고 쉬어도 봤는데 쉰다고 해서 나아지질 않아. 이게 이제 화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몸을 내가 아는데 내 몸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이렇게 명상을 해보면 아, 내가 무슨 병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우리 딸이 어느 날 막 엄마 힘들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애를 이렇게 만져주면 아, 너 좀 체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실액을 먹이고 그리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그 체한 데를 중심으로 주물러주면 애가 낫는데, 나는 이제 내 몸부터 내가 알아. 근데 이렇게 가만히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우라병이구나. 여기에 목 밑에 뭐가 뜨거운 게 있는 것 같은 거야. 목 밑에 이 뜨거운 게 이렇게 얹혀 있는 것 같고 울컥울컥 하는 거지.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해.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고, 그리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그러다 덜그럭 느껴지는 거야. 두근두근 하면서 이게 맥박이 되게 맥박이 막 빨리 뛰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덜그럭 이렇게 느낌이 와. 뭐라고? 우리 엄마도 내가 집 나가니까 당신이 집을 나갔더니 엄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하여튼 이게 이제 화병이야. 스트레스가 원인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정원이 그런 짓을 해놓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분노. 국정원이 그런 짓을 해놓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가슴속에 이제 화병으로 쌓여 있는 거야. 그런데다가 이제 막 세월호 문제 터지고 그 세월호 문제도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았잖아. 해결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제 음악을 들어야 돼. 우리가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음악을 들어야 돼. 내가 지금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게 막 오한이 드는 게 김용판 무죄를 보고, 김용판이 무죄 받는 걸 보고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드는 거야. 이 찬양 참 좋죠. 저는 이 CCM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 요즘 나와 있는 CCM들이 그렇게 별로 은혜가 없어. 나는 이게 좀 기교를 부리는 것 같고, 이렇게 CCM 자체에 은혜가 없더라고. 근데 이 홍순관 목사님의 이 은혜의 강가로라는 이 찬양은 정말 이 영혼을 씻어내는 듯한, 정말 이렇게 고요한 숲속 냇가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참 이렇게 마음을 씻어주는 찬양이라 제가 참 좋아해요.
이제 좀 진정이 됐어. 른밤님 팬가입 감사하고요. 쿨사운드님 감사드리고요. 정통틀님 이웃집곰님 감사드립니다. 진실을 보자님 정통들님 감사드리고요. 또 표범나비님 진실을 보자님 꿈꾸는 똥자루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3515님 0329님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앞에서는 강한 모습, 지치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오늘 김용판의 이 무죄 뉴스, 무죄 소식이 저의 마지막 인내심을 이렇게 좀 건드린 것 같아요. 어차피 예상했던 건데 뭘 그렇게 또 아게꽃님 민트피디 한개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자, 어서들 오시고요. 네. 가만있어 보자. 요요현상님, 길차자님, 1068님, 행복나라 주자님, 아로미아님, 그애비 끝달려님, 이어도 바닥님 감사합니다. 늦둥이 엄마님 감사드리고요. 저기 한 가지 공지사항 드릴게요. 지금 이제 아침에 채팅창을 이렇게 봤는데 저한테 이제 떡국을 보내주신 우리 떡집 사장님께서 이제 우리 방송을 시청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제 즐겁게 채팅을 하시고 망치부인이 떡국이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셔서 채팅창에다가 이제 막 전화번호를 막 공개하시는데 제가 그게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계시는 곳이 또 영주이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떡집 아저씨님이라고 망치부인방 매니저도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 떡집을 하시면서 되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신 거야. 어느 상가에 있다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거길 막 괴롭히고 그런 걸로 내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찾아와가지고 막 욕하고 가고 그런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망치부인방 시청자라는 것 때문에 이 테러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공개하시고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우리 뭐 떡집 사장님께 뭐 저기 떡국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각자 귓속말로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채팅창에서는 공개적으로 안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 방송에서 이제 우리 방송에서 개인정보는 일단 모두 금지시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워낙 미친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미친놈들이 여러분들의 이 채팅창을 또 다 저장을 해요. 다 녹화를 해. 채팅창을 전부 다 녹화를 해가지고 그 채팅창 내용을 가지고 막 지네들이 정보를 또 입수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른 방에서 만났을 때 무슨 뭐 게임방이나 무슨 스포츠방이나 이런 데서 만났는데 막 괴롭히는 거야. 너 어디 사는 누구지?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도망간 시청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프리카의 무슨 해킹 툴에 보면 이제 아이디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빼내는 뭐가 있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개인 정보를 이렇게 올리시면요. 그거 녹화했던 놈들이 그 아이디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막 털고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느 지역 산다. 채팅창 이런 분들 계셔. 저 전라도 해남 살아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 그게 안 좋아요. 저 어디 살아요 이러면서 쓰시는 게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가 어디 산다 이런 얘기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기 직장을 공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직장이나 주거지나 이런 거 공개하지 마시고 뭐 공개해도 되는 건 뭐 나이 정도? 근데 이제 가령 이제 나이를 공개해놓고 내 나이 값으로 대우해달라 그건 안 돼. 근데 이제 뭐 연령대라든가 아니면 뭐 성별 정도는 공개할 수 있겠지만 자기의 이름,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주소, 그 다음에 뭐 직장, 사는 곳 이런 거 이렇게 사는 지역 이런 거는 절대 공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어느 날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방송에 갔는데 너 망치방 보는 누구지? 이러면서 여러분의 신상 정보가 올라오면 당황하지 말고 강퇴를 당하도 그 채팅창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이 그 채팅창에 올라온 글을 캡처를 하셔야 돼. 캡처를 해서 아프리카에 신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 신상 정보를 남의 채팅창에 올린 경우 그걸 여러분이 딱 캡처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신고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도용하는 아이디는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못하게끔 막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자판에 보면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있어요. 그럼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판을 컴퓨터 모니터 이 시작 프로그램에 있는 그림판을 누르시고 거기다 저장을 하시면 돼요. 다른 프로그램들 막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들을 아는 분들은 그림판이 필요 없어. 캡처를 모르는 분들 설명이에요. 잘 들어요. 내가 이런 설명을 하면 꼭 다른 프로그램들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셔.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그 캡처가 뭔지 모르는, 프린트 스크린이 뭔지 모르는 분들 대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 다른 프로그램을 뭐 이용해라 이런 얘기하면 혼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조용히 기다려봐봐. 프린트 스크린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판 프로그램을 눌러. 그래서 거기서 그 새 글 새로 그러니까 거기 하얀색으로 나와요. 하얀색에다가 마우스를 갖다가 클릭을 딱 한 다음에 컨트롤을 눌러. 컨트롤을 누르고 V를 같이 누르면 컨트롤 V를 같이 눌러주면 그 여러분이 캡처한 화면이 그대로 가서 붙어요. 그럼 거기다가 밑에 이제 저장 방식을 정하는 게 나와. 근데 PNG라는 방식은 굉장히 파일이 커요. 그래서 그게 아프리카에 신고할 때 등록이 안 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JPG나 JPEG는 굉장히 용량이 작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JPG로 저장 방식을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파일명을 신고하고 싶은 아이디 있잖아. 신고하고 싶은 아이디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신고하고 싶은 아이디를 먼저 쓰고 그 뒤에 여러분이 목격한 날짜 14년 1월 29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140119 140129 이런 식으로 그 날짜하고 그 아이디를 딱 저장을 하셔서 그걸 아프리카에 그 첨부 파일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놈들이 다시는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요. 지금 그 떡집 아저씨님은 당분간은 로그인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노출이 너무 많이 됐어. 내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드린 게 내 잘못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모바일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모바일에도 보면요 다 캡처하는 기능이 있어요.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라 그러나 아이폰은 위에 그 파워 버튼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버튼을 동시에 딱 누르면 찰칵하면서 그 보고 있는 화면이 캡처가 돼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기계마다 달라요. 기계마다 다른데 가령 이제 뭐 그 기계마다 보고 있는 화면을 저장하는 캡처 기능을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저는 뭐 옆에 이제 캡처 버튼이 있더라고 따로. 그걸 누르면 그냥 캡처가 돼. 예. 그래서 각자 여러분 전화기에 있는 캡처 기능을 다 활용을 하셔서 보고 있는 장면을 캡처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캡처하는 장면을 가지고 신고를 하시는 게 그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다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프리카 안에서도 요원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안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이 분명히 있고 걔네들이 어디서 얻은 정보인지 모르는데 아프리카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해. 그러니까 2011년에서 12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프리카에 왠지 좀 괜찮은 방송들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른다든가 피아노 치고 노래를 부른다든가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방송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한 50에서 100명 정도 보기 시작하잖아. 그럼 얘네들이 가가지고 자기네들이랑 같이 움직이자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걸 거절을 하면 너 어디 사는 누구지? 너 어느 학교 나왔지? 그러면서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개인 신상 정보를 막 터는 거야. 그리고 올려. 그래가지고 방장들이 놀래가지고 방송 접고 도망가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런 놈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의 그 개인 신상 정보를 그 로그아웃하고 시청하기 가능해요. 설정에 들어가서 로그아웃을 하시고 방송 시청은 가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 개인정보를 채팅창에 쓰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채팅창에 여러분들 욕설하시는 경우 있어요. 이 채팅창에 들어와가지고 막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욕을 한다든가 뭐 지역 비하 발언 한다든가 열받아가지고 막 무슨 새끼야 하면서 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거 다 캡처 떠갖고 이 새끼들이 또 처벌합니다. 그거 고소하고 그래요.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이게 욕 달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게시판 같은 데서도요 함부로 여러분들이 그 욕설 하시는 거 안 돼요.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막 인격 모욕적인 발언을 하시고 이러면 그놈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여러분 왜 와서 얘네들이 욕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일부러 욕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고소하려고. 우리 방 시청자들은 대부분 자기 주민번호로 들어와갖고 이 아이디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놈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열받게 하고 욕설을 유도하는 거야. 욕설을 유도해서 그 욕설을 하는 장면을 가지고 그 고소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요, 그렇게 고소를 하는 게 걔가 먼저 유도했잖아. 그래도 내 쪽에서 욕을 하면 그건 내 죄야. 원인이 누가 제공을 했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하면 그건 내 죄가 돼. 그러니까 절대 거기 반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우리 방송에서 채팅창에 반응하지 마라, 채팅창에 반응하지 마라. 그게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야. 여러분이 뭐 그 채팅창에다 무슨 누구 욕설을 쓰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새끼들이 그거 처벌합니다. 그럼 굉장히 위축이 된단 말이야. 몇 번씩 경찰서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기소됐다고 그러고, 막 검찰로 가서 조사받고 이러면 사람이 위축이 되잖아. 그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채팅창에다 욕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밤에 이제 또 텔레그램을 보내셨는데, 한밤중에 그 그러니까 팬들만 채팅할 수 있게 좀 얼려달라. 그 팬들만 채팅할 수 있게 얼려달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방송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우리 방송의 정책이 이게 생방송을 제외하고는 매니저를 두지도 않고 얼려두지도 않는 게 우리 방송의 정책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참기 어려운 미친놈들이 들어와요. 참기 어려운 미친놈들이 때로 몰려갖고 난동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채팅창을 끄면 돼요. 채팅창 끄는 법 다 아세요? 채팅창 끌 줄 아시죠? 이게 저기 모니터에서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는 체크 무늬를 딱 누르면 채팅창이 사라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밤에 내가 보고 있는데 야, 미친놈들이 때로 몰려왔다. 걔네들은 15분 이상 안 가. 와가지고 사고치고 사람들이 막 기분 나빠서 훅 빠지길 기다리면서 보통 15분 정도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15분만 채팅창 꺼놓으면 돼. 거기서 길면 30분? 예. 길어봤자 15분에서 30분 채팅창 꺼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절대, 잠시만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요, 절대 여러분들이 걔네들이 들어와서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화내게 하는 거야. 화나게 해서 악플을 다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 아프리카 채팅창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게시판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쪽지로 문의하시는 게, 어떤 놈이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욕을 했는데 그걸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셔야 돼요. 게시판에서 욕을 하면 그거 그냥 가야 돼. 가서 조사받고 모욕죄 처벌받는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만 갈 때 먼저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절대 욕을 하면 안 되고, 욕을 할 때는요, 어떤 놈한테 누구한테 욕을 할 때는 반드시 전후 과정을 캡처해 놔야 돼. 여러분이 누구한테 욕설을 해놓고서는 그 욕설 어떡하냐고 물어보면 대책이 없다니까. 예. 네, 여러분들 게시판 같은 데서 절대 욕하면 안 돼. 누구에게도 욕하면 안 돼. 그리고 근데 이제 가령 허위 사실을 유포한 놈들 있잖아요. 다만 그걸 묵묵히 캡처를 해. 묵묵히 캡처를 해서 세월호에 관한 허위 사실은 세월호 대책위로 보내시면 되고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은 김대중 재단에다가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김대중 재단에다가 가령 이제 인터넷으로 뭐 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면 그 프린트를 해. 여러분이 캡처한 걸 프린트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프린트 하실 때 이게 어느 사이트다, 어느 사이트고 작성자가 누군지가 보여지게끔 캡처를 하시면 그게 다 고소자료로 돼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놈들은 김대중 재단으로 보내시면 되고, 똑같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애들은 캡처해갖고 노무현 재단으로 보내면, 김대중 재단하고 노무현 재단에 법무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법무 전문가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그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처벌받고 있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애들 그거 그 양쪽 재단에서 고소 들어가서 많이 이제 처벌됐어요. 나 같은 경우도 그 계속해서 옛날에 DC에서 내가 몇십 명을 한번 고소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일베에서 나에 대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어떤 놈들이 일부러 내 글을 게시글을 올리고 거기 욕을 달게 하는 거야. 욕 댓글 달린 시간이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은 시간에 욕 댓글이 달리더라고. 조직적으로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1000명을 고소했어. 내가 매일 와가지고 내가 지금 매일 우체부 아저씨랑 만나는 게 뭐냐면, 우리 쪽에서 1000명의 자료를 다 캡처를 뜬 거야. 1000명의 자료를 다 캡처를 뜨고 1000개의 고소장을 올린 거예요. 1000개의 고소장을 다 넣었어. 그래서 그거를 지금 경찰하고 검찰에서 다 나눠서 지금 수사 중인 거야. 그래서 나한테 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야. 검찰 수사 결과를 나한테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게 한 300통 넘는 것 같아. 아직 700통이 남았어. 그러니까 700통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계속 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주면 얘네들이 그렇게 안 하면 막 해도 되는 줄 알아. 이거 전부 다 그리고 모욕죄가 어떤 놈들은 기본이 100만 원이야. 기본이 100만 원이고 적으면 70만 원 정도? 근데 어떤 놈은 나랑 우리 딸이랑 우리 신랑을 다 한 놈이 있어. 그런 경우는 우리가 따로 고소해요. 세 사람이 따로 고소인이 돼서 고소를 하잖아. 그러면 벌금 100만 원씩 3통 나와. 그 벌금 300만 원이야. 그러면 벌금 300만 원을 걔가 내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유죄가 확정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사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걔 계속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 3년 동안 재판했어. 네. 어떤 애는 3년 동안 재판했어. 그래서 나에 대해서 욕한 애들 그 벌금 300만 원이 별거 아니다라고 막 그랬는데, 옛날에 2012년에 어땠냐면 나와 우리 딸에 대해서 막 조직적으로 악플단 놈들이 조국을 위해 벌금을 내자 이러면서 시작했다. 그 중에 가장 악한 놈들 20명은 못 잡았어. 먼저 주동 뜬 놈 이 20명은 개인정보가 없어. 그래서 못 잡았다니까. 그리고 덩달아서 악플 달았던 애들만 처벌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절대 부안 내동해서 같이 욕설하면 안 돼요. 맨날 지금 일베 애들이 와가지고 막 그 사과글 올리고 있잖아. 지금 사과를 해도 내가 돌봐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내가 이 1000명이나 되는 걸 전부 다 내가 소송비를 다 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모든 걸 그냥 변호사님한테 일임을 해버린 거야. 그 변호사님이랑 합의를 하든, 변호사님이 어떤 애는 너무나 그 글이 우리 딸에 대해서 너무나 악한 글을 써서 합의금을 1000만 원을 부르셨다는 거야. 합의금을 1000만 원을 불렀대. 그러니까 당연히 못 내지. 걔는 처벌받게 하려고. 합의 안 해준다는 얘기지. 합의 안 해준다는 얘기로 그냥 벌금 1000만 원을 때리면서, 합의금을 낼 거면 1000만 원 내라. 아니면 처벌받아라. 그래가지고 경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막 그 사과글을 올려도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고 난 다음에 경찰 조사받고, 심지어는 있잖아, 지금 군대에 있는 애들도 나한테, 군대 간 애들인데 군대 가기 전에 악플 다른 것 때문에 지금 군 형법 무슨 사무소에서, 아니 군 뭐래더라? 군수사관들이 걔네 불러다가 조사한다니까. 그 생각해봐. 군부대에서 그런 일반 사회에 있었던 악플로 조사받고 그러면 걔 인생 끝나는 거야. 기무사는 아닌 것 같아. 군 헌병 무슨 수사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네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합의한 적 없어요. 저는 끝까지 간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님이 왜 한 번 정도 가벼운 거는 이제 합의도 해주고 그러는 모양이야. 근데 이제 너무나 악플을 얘는 정말 심하다 싶으면 합의 없이 그냥 끝까지 가시더라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고소한 애들은
대법원까지 끝까지 가. 절대 중간에 합의 안 해. 대법원까지 끝까지 가서 벌금 몇백만 원 받아내요. 예, 그리고 벌금 몇백만 원은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민사 또 들어가요. 그 내가 지금 2011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소송 중이야. 그동안 소송비가 1억 가까이 들었어요. 예, 그동안 소송비가 1억 가까이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별풍선 벌어가지고 우리 딸 그 저기 통닭 먹은 돈 말고는 전부 소송비로 들어갔다고 보면 돼.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네들이 사고 쳐놓고요, 검찰 앞에 가서는 막 빌어. 그래놓고 뒤에서 또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합의 안 해주는 거야. 뭐 판사들한테는 온갖 막 그 글을 써가지고 자기가 반성을 했고 사과의 뜻을 전했고, 그게 사과의 글을 쓰는 것도 보니까 지네 판사들한테 보내기 위해서 쓰는 건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요, 그래서 내가 합의 안 본다는 거, 나는 개인적으로 합의 안 봅니다. 예, 나는 합의 안 보고요. 그리고 이거 끝까지 간 다음에 민사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해야 돼. 자, 그 얘기 다시 정리하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 가령 이제 주로 밴드나 카톡으로 하거든. 단체 카톡이나 밴드에 그런 거 올린단 말이야. 어떤 놈들은 개별적으로 보내요.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잖아.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그놈들이 입력을 하면 카톡이든 텔레그램이든 보낼 수 있어요. 그럼 뭘로 보냈든, 근데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애들은 텔레그램에다가 압수수색이 안 돼.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보낸 애들은 그냥 차단할 수밖에 없어. 텔레그램으로 보낸 애들은 차단을 하면 되는데 차단 어디 가면 있어요. 텔레그램으로 그런 짓을 보낸 애들을 차단하는 방법은 어디 가면 있느냐, 설정으로 들어가서 보면, 설정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및 보안으로 들어가. 개인정보 및 보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거기 차단 목록이 있어요. 거기서 걔네들을 차단하는 거야. 그럼 이제 다시는 그런 거 못 보내겠지. 근데 나한테 그러니까 어떤 놈 보냈잖아요. 그놈 번호가 떠요. 텔레그램은 어떤 놈이 나한테 보냈으면 그놈 번호가 떠. 어디 보면 있냐, 채팅창에 걔 그 아이디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잖아. 채팅창에 이렇게 보면 그 상대방의 그 사진이 나와. 그 사진을 딱 누르면 걔 전화번호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캡처 이제 허위사실 유포한 장면 그 채팅창을 켜놓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를 딱 눌러서 걔 전화번호까지 나오게 한 다음에 그걸 캡처 떠갖고 세월호 대책이나 김대중 재단이나 노무현 재단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지가 보낸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얘는 고소 대상일 수 있는 거죠. 앞번호가 82번이면 한국이야. 어떻게 뭔 말인지 알았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1000명을 맨 처음에 600명을 고소했어. 그 다음에 누가 그러니까 내가 600명을 고소했더니 일베에서 애들이 글이 확 줄은 거야. 그때 어떤 놈이 일부러 내 글을 내 게시물을 또 걸어놓고 애들을 일부러 딱 40명인가 50명이 댓글놀이를 한 거야. 팀이야, 팀. 그게 왜 한 명이 40명씩 팀을 관리했다 그랬잖아. 다시 욕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또 올렸더라고. 그래갖고 그놈이 올린 글에 댓글 단 애들부터 시작해갖고 다시 400명을 털은 거야. 300명. 600명 다음에 300명을 쫙 털어가지고 또 고소를 2차로 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도 어떤 놈들이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악플 달고 있는 거야. 100명을 또 했지. 그래서 1000명이야. 일베에 1000명 고소했어요. 예. 그리고 내가 1000명 고소한 애들 중에 그 가령 검찰이 신원을 압수수색을 요청을 했는데 어느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 그 개인정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베에다가 활동 정지 처분을 요청해. 만약에 걔네들 계속 활동하게 하면 일베를 고소하려고. 걔네들 다 지금 그 1000명에 대해서 개인정보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애들은 전부 다 일베에다가 얘네 아이디 전부 다 활동 정지 시켜라. 안 하면 일베를 대상으로 고소하겠다. 그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예. 건수가 많으니까 그렇지. 소송 한 건이 보통 200~300이야. 한 건이 200~300인데 내가 지금 소송이 이제까지 한 게 지금 일베만 1000통이고 그 다음에 국정원하고 소송하는 거 지금 2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지고 고소했던 애들이 한 5, 60명이 돼. 그거 건건이 서너 건씩 분류되어 있어. 그거 다 건건이 소송비 내야 돼요. 그리고 내 소송, 내가 감옥 갔다 온 것 때문에 그게 한 6천만 원 들었어. 그것도 그러니까 1억 넘었구만. 1억 넘게. 나는 거의 아프리카에서 번 돈 다 들어간 거야. 아프리카에서 9년 동안 번 돈 다 소송비로 들어갔다고 보면 돼.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그 소송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하도 옛날에 써서 기억이 없어요. 그래봤자 소용없다. 하도 옛날에 써서 기억이 없어요. 그래도 소용없는 거야. 그게 재단으로 들어간 날, 그 재단이 고소주체면 김대중 재단이나 노무현 재단에서 그걸 알게 된 그 순간, 그때가 이제 고소 시점이 되는 거야. 옛날에 써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니지 말고, 이 새끼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질문하는 형식으로 해. 질문하는 형식으로.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 그건 질문이 아니야. 한 번 질문했는데 댓글 없으면 이 사람들은 모르나 보다 그러고 포기해야 되는데,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잖아. 이건 질문형을 가장한 명예훼손이야. 그럴 때는 반복 질문했다는 거를 여러분 뜨셔야 돼요. 캡처해가지고 그걸 보내면 이게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에 따라서 그 죄질이 달라지는 거야. 어쩌다 댓글 딱 하나 다른 애랑 반복적으로 댓글 단 애랑 처벌이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잠깐만요. 드디어 이제 내가 악플단 애들한테 띄웁니다. 너 그러다 잠깐. 시원하다. 예. 자, 그래서 악플 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게시판 같은 데서 여러분 누구한테도 욕설하시면 안 돼요. 예. 누구한테도 욕설하시면 그거 다 그걸로 고소 들어온다. 일단 채팅창에다가 조심하라는 거랑, 그 다음에 게시판에 악플 다는 거 조심하라는 거,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밤에 우리 방 방송을 할 때 막 악플이 올라온다고 얼려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그럼 우리 방에서는 그걸 안 얼리느냐? 안 얼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처음에 뭘 모르고 이제 밤에 심심하니까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여기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지? 우리 방송이 재방송 보는 사람들 꽤 많은 방송이야. 근데 그렇게 재방송 인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와서 헛소리든 개소리든 하면서 채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단 말이야. 근데 와서 그렇게 듣다 보면 어느 날 얘네들이 알아들어. 그리고 망치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야. 혹시 지금 생방송 중에 있는 사람, 옛날에 밤에 도대체 이 방송을 왜 이렇게 보지? 그리고 우연히 들어왔다가 그걸 보고 이 방송 보게 된 사람, 잘 몰랐는데 한밤중에 그 재방송 보고 들어왔다가 이거 봐 있잖아.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냥 재방송에 얼리지도 않고 그냥 냅두는 거야. 그러면 와서 처음에는, 자 이번에는 손 잘 들어야 돼. 그럼 이제 와가지고 처음에 막 욕을 해. 아우 뭐 이 개 못생겼어, 이 아줌마 존나 시끄러, 이렇게 욕을 해.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귀에 걸리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내가 워낙 다양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자기가 딱 걸리는 게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냥 열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 방송이 이 9년 동안 쭉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한밤중에 그냥 열어놓은 거, 그때 와가지고 처음에 욕하고 되게 싫었는데 나중에 알아듣고 난 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려두면 애들이 아예 그냥 나가. 여기 채팅 안 되네? 그럼 나가버리는 거야. 근데 안 얼려두면 와갖고 개소리라도 한마디 해. 그러다가 반응 보고 재밌으면 낄낄거리고 앉아있다가 이 아줌마가 이런 아줌마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욕쟁이 아줌 신기해서 보기 시작.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밤에 우리 방송을 얼려달라든가 채팅창을 얼려달라, 또는 왜 매니저 활동 안 하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원래 밤에 그 매니저 활동을 못하게 제가 해요.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가 들어와 오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어. 누가 반복 도배를 하고 있다. 반복되는 도배를 할 때 빼놓고는 들어오지 말라 그래. 그래서 막 매니저가 밤에 나타나가지고 막 그 시청자들하고 논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매니저님들도 잘 들으세요. 밤에 매니저들이 그 어떤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 한밤중에 나타나가지고 막 그 시청자들한테 그 매니저 갑질을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돼. 한밤중에 나타나고 무슨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절대 매니저는 채팅에다가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 욕설, 성드립, 두 가지, 그러니까 욕설, 성드립, 도배만 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뭐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어떤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매니저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냅두는 거야. 욕설, 성드립, 도배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홍어라든가, 그러니까 이 홍어 전라디언 이런 건 뭐야? 홍어 전라디언 통구이 이런 건 지역 비하 발언이잖아. 요게 소위 요원들이 일부러 지역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려고 홍어 통구이 쓰고 다니는 거라서 그런 놈들은 강퇴시켜요. 그건 욕설에 해당하는 거야. 홍어 통구이,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비하, 김대중 대통령 비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강퇴 대상이야.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채팅창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쌍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쌍욕을 하면요, 그걸로 저놈들이 처벌할 수 있어요. 그걸로 시비 걸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욕설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야.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 네, 물론 여러분이 박근혜를 욕해서 처벌을 받을 때는 여러분이 뭘 가져가면 돼요? 그 환생경제, 환생경제 가지고 가서 국회의원들은 욕해도 처벌 안 받고 우리 같은 평민은 처벌받는 거냐? 그러면서 따지면 되는 건데, 좌우지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일단 조사를 받기 때문에 심지어 위축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 욕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비판은 돼요. 비판은 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가 뭐가 잘못됐다 쓰는 거 오케이, 잘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 어떤 정책은 잘못했다 오케이, 해도 되는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어떤 걸 잘못했다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허위사실이면 바로 처벌받아. 허위사실은 안 돼. 허위사실로 비판하는 거 그건 비난이죠. 그죠? 허위사실로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의 뭐 김대중, 노무현,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다 비판할 수 있는 거야. 그게 국민의 권리야. 비판은 되지만 욕설은 안 돼. 비판은 되지만 욕설은 안 되고, 그리고 허위사실 안 되고, 그리고 비하 발언도 안 돼. 그랬더니 옛날에 어떤 놈이 날 고소고발을 했어. 뭐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불렀다고, 대통령의 가족을 비하했다고 나를 고발했어. 고소했어. 고소인가 고발인가. 무혐의 처분 났다? 왜? 박정희가 독재자였다라는 것은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객관적 진실이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없다고. 그런 건 박정희더러 독재자라고 하는 건 비하가 아니야. 박정희, 전두환을 독재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비하가 아니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부엉이라고 부른다든가, 김대중 대통령을 뭐라고 불러, 뭐 홍어라고 부른다든가, 이런 뭐 홍어 택배 이거 처벌받아. 알지? 그런 거 다 처벌받는 거. 그래서 이 채팅창에다가 글을 쓰실 때 상식적으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말이에요. 지금 이 방통위에서 날마다 기사를 조금씩 달리해서 기사를 내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뭐 맨 처음에는 뭘 강조했어? 음란하고 도박 방송을 강조했다. 그래서 막 성행위나 자위행위를 표현하는 방송을 제재하겠다. 음란 방송. 그 다음에 도박을 조장하는 방송을 제재하겠다. 그래놓고 은근히 끼어드는 게 막장 방송이었어. 근데 내가 물었잖아. 막장 방송이 뭐냐? 그랬더니 욕설, 폭력 조장하면 그런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은 방송 정지를 시키겠다는 거야. 자, 그렇다라면, 자, 그래서 내가 요게 결국은 이게, 그럼 욕설과 폭력 조장의 기준이 뭐냐고. 욕설과 폭력 조장의 기준이 뭐야? 그리고 그 욕설과 폭력 조장을 했다라는 게 그게 지금 불법이야? 욕설한 게 불법이야? 대한민국에서 욕설을 하면 그게 무조건 처벌받는 거야? 아니잖아. 대한민국에서 욕을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인을 지목해서 욕을 하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 못했다고
싸잡아서 뭉뚱그려서 정치적 비판을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욕설이라고 볼 수 있냐 없냐라는 거지. 예. 자, 그래서 내가 오늘 트위터를 했어. 뭐라고 그랬냐? 그래, 좋다. 그러면 음란 방송을 제재하고 싶으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검색한 국회의원 제명해라. 음란 방송한 인터넷 방송인들 제재 조치를 가하고 싶으면 국회에서 누드 검색한 국회의원 제명시키고, 내일은 또 그 얘기 해야 되겠다. 성폭력 범죄자들, 저기 누구예요? 식당 주인이라고 주무르고, 캐디라고 주무르고, 여기자를 주무르고, 이런 성범죄자들 전부 다 잘라라. 다 제명시켜라. 그리고 나서 인터넷 여자 음란 생방송하는 애들을 잡아 넣어라. 나 반대 안 한다. 두 번째, 그래, 욕설하는 게 나빠? 그래서 처벌하고 싶어? 좋아. 그러면 환생경제에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육실할 놈이라고 욕했던 국회의원들 다 잡아 넣어라. 환생경제에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온갖 욕설하고 비하했던 애들, 걔네 국회의원 다 제명시켜. 그리고 와. 그럼 내가 방송 접을게. 또 도박방송? 도박을 조장하는 방송을 제재하겠다. 난 도박에 반대. 대신 전국에 있는 경마장 전부 문 닫고 와. 전국에 있는 경마장 전부 다 문 닫게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 하면서 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온갖 쌍욕했던 걔네들 다 제명시키고, 성범죄자들, 국회 안에 있는 성범죄자들 전부 다 제명시켜.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하는 사람들 제재 조치를 가하라고. 국회의원은 다 해도 되냐? 전국에 있는 도박장 전부 다 문 닫게 해. 경마장, 도박장 문 닫게 하고, 카지노 지원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장 다 잡아넣어. 아니, 여러분, 도박을 조장하는 인터넷 생방송을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부터 잡아넣어야지. 박근혜 정부가 지금 허가한 카지노가 몇 갠데 또 허가 안 되잖아. 내 말이 틀려? 아니, 도박을 조장하는 게 정부에선 해도 되고 인터넷 생방송만 안 된다고 누가 그래? 어디 그런 불공평이 있어? 정부 무죄, 국민 유죄야? 정부가 카지노를 막 권장하고, 정부에서 지방자치정부랑 중앙정부가 짜고 카지노 만들겠다고 저렇게 돈을 쓰는데, 국민 세금을 쓰는데, 그건 처벌 안 해? 도박 조장하는 방송 나 문 닫기 바래. 근데 도박 조장하는 인터넷 생방송 잡기 전에 전국에 있는 도박장 문 닫게 하고, 경마장 문 닫게 하고, 카지노나 도박장을 권장한 정부 요인들 전부 잡아놓고, 그리고 도박 조장하는 인터넷 생방송 잡아넣어. 너네는 국민 세금으로 도박을 조장해놓고, 또 욕설과 폭력 조장, 욕설, 그래, 국회에서 국회의원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육실할 어쩌고 욕했던 애들 전부 제명시켜. 다음, 폭력 조장. 나쁘지. 어디서 폭력 조장이야? 황산테러 옹호했던 종편 문 닫게 해. 나는 폭력을 조장하는 방송, 무슨 빨갱이를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애들 나 전부 다 문 닫게 해야 된다고 봐. 그런데 우선 황산테러를 미화하고 황산테러를 칭찬했던 종편부터 문 닫게 해. 종편은 황산테러를 옹호해도 되고, 인터넷 생방송은 국민들이 분노해서 이거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것도 폭력 조장이야? 누구 맘대로?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국회를 해산하라고 떠드는 거를 그냥 지상파 케이블 종편 하루 종일 나와. 그게 폭력이지. 국민이 뽑은 국회를 니들이 뭔데 해산해? 자, 그래서요, 음란 방송하는 인터넷 생방송하는 사람들 다 잡아넣어. 대신 국회에서 성추행했던 범죄자들 전부 추방해. 전부 제명해. 전부 잡아넣어. 구속시켜. 징역형 때리면 되는 거야. 왜? 사회적인 그런 걸 뭐라 그래? 사회 지도층이라 그래.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는 사회 지도층 인사라 그래.
사회 지도층 인사가 별장 선거 때 나왔으면 징역형을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사회 지도층 인사라며. 지도자가 그런 짓 하면 되겠어? 국회에서 성추행범들 버젓이 지금도 배지 달고 있어. 그래놓고 무슨 음란 방송하는 생방송을 처벌한다는 얘기가 나와. 국회의원은 실시간으로 성범죄 저질러도 되고 인터넷 생방송하는 여자들은 몸 팔아서 그 돈 버는 거 그것도 안 된다 이거 아니야. 물론 몸 팔아서 돈 버는 여자들 나 반대야. 우리나라에 성폭력 특별법도 있고 성매매 금지법도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이야. 그거 막아야 돼. 그러면 있는 놈들 센 놈들 진짜 성범죄자들부터 잡아넣고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여자들 잡으러 다녀야지. 그게 형평성인 거지. 욕설? 내가 박근혜한테 육시라 X라고 욕했어? 우리는 채팅창에다가도 욕하지 말라고 하는 방송이야. 너네는 현직 대통령을 육시라 어쩌고 거시기를 띠라는 둥 온갖 쌍욕에 성추행까지 해놓고 너네가 무슨 자격으로 국회의원을 해? 그러면서 무슨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통제한다는 얘기가 나와. 도박을 조장하는 방송을 뭐 규제하겠어? 전국의 도박장 다 문 닫게 하고 골프장에서 도박한 새끼들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하는 거 다 처벌해. 그리고 나서 도박 그 스포츠 토토 한다고 500원 1000원 걸고 그 걔네들도 처벌 받아야지. 도박은 나쁜 거니까. 더 큰 놈들부터 잡아넣어. 몇 억씩 골프 치는 거 그게 도박 아니야? 그런 놈들부터 잡아넣고 전국의 경마장 없애. 아니 미친 나라가 용산에 있는 학교 앞에 200m 안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 경마장 지어주네. 경마장 허락한 나라야 이게. 이게 말이 되냐? 그것도 여고 여중생들 다니는 학교 길목에 경마장이 도박장이야. 스포츠 토토가 뭔데? 누가 이길 것 같냐? 거기에 돈 거는 거 스포츠 토토 그거 도박 종영 방송이라며. 경마가 뭐야? 누가 이길 것 같냐? 달리는 말한테 걸어라. 그게 도박 아니야. 스포츠 토토 방송은 제재 조치고 경마장은 제재 조치가 안 돼? 누구 맘대로? 그래서 뭐 음란 방송, 욕설 방송, 폭력 조장 방송, 뭐 도박을 조장하는 방송을 제재하고 싶다면 먼저 국회의원들 성범죄자 몽땅 잡아놓고 국회의원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쌍욕했던 놈들 몽땅 잡아놓고 또 황산 테러를 미화했던 종편 문 닫게 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골프장, 경마장, 도박장, 카지노 전부 문 닫게 하고 그리고 잡으러 와. 너희들은 해도 되고 국민은 하면 안 되니? 니네들부터 고쳐. 니네들부터. 거기다 뻑하면 전쟁하자는 방송. 가장 극심한 폭력이 전쟁이야. 전쟁을 유도하고 전쟁을 조장하는 방송. 그런 종편부터 문 닫으라 그래. 나도 그러지 뭐. 욕설 부분은 연극이었다. 시사 이야기 중간에 노래 틀듯이 잠깐 연극한 거다. 그럼 되겠네. 안 그래? 어디서 연극이었으니까 괜찮다는 얘기가 나와. 국회의원 공식 행사였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전체가 모인 공식 행사에서 벌어진 일이야. 어따 대고 개소리야. 자, 그 다음에 말이에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첫 번째 이야기 넘어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자꾸만 김영란법 얘기가 나오면서 그 김영란법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그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같아. 원래 이 김영란이라는 대법관이 냈던 법안은 뭐였냐 하면 고위공직자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누구로부터 100만원 이상만 받아도 이게 어떤 대가성이 없어도 무조건 처벌하게 하자.
그래야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조심한다. 그게 김영란법의 핵심이야. 고위공직자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벌금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야. 고위공직자가 대가성 없이 100만 원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게 김영란 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고친 거야. 어떻게 고쳤어? 뭐 언론인, 뭐 일반 공무원, 교육공무원, 선생님이나 사립학교 교원 이런 사람들까지 100만 원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이야. 그래놓고 논점을 어떻게 했어? 피해자가 너무 많다. 그러더니만 박근혜가 이런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언론에, 그러니까 이 언론인까지 포함을 시키는 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기자들 중에서 100만 원 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자들 중에 100만 원씩 용돈 받는 애들은 정해져 있잖아. 안 그래? 언론인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고위공직자보다 나는 받아야 된다고 봐. 물론 얘네들이 이걸 만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렇게 봐. 교육공무원, 그 다음에 사립공무원, 언론인, 이건 본인에게 얘기해야 돼.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을 해서 교육공무원,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들, 그리고 이 언론인들, 본인과 배우자가 돈을 100만 원 받았다. 그럼 나는 자격 취소해야 된다고 봐. 솔직히 얘기해서 언론이 국회의원보다 센 거 아니야? 기자가 기사로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왜 저 모양인데? 그 용돈 받고 기사 써주는 거 아니야? 그 기사 좀 찾아봐봐. 돈 받고 기사 써준 거. 그 무슨 기자들한테 돈을 주고 기사를 써달라고 했다는 신문 기사가 분명히 나온 게 있어요. 찾아봐요. 돈 받고 기사 써주는 기자들은 기자질 못하게 해야지. 돈 받고 기자질하는 기자들은 처벌해야지. 그래서 미디어 오늘은 언론인 노동조합이야. 우리는 상관없다. 원한 대로 가라. 언론인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처벌하게 해라. 근데 그 다음날 박근혜가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서 안 된다는 거야. 누구? 100만 원씩 받으면서 언론에 100만 원 받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기자가 누군데? 이미 돈을 100만 원 받은 기자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안 돼. 돈 받고 돈의 노예가 된 거지. 그 기자가 아니야. 기자의 양심을 팔아먹은 놈이지. 누군데? 혹시 박근혜가 존경하는 그 언론사? 박근혜가 존경한다던 그 언론사야? 누구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건데? 기자들 중에 100만 원 이상씩 받아먹는 애들이 문제 아니야? 그런 애들은 기자를 못하게 하는 게 그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고, 언론의 윤리를 지키는 길이지. 100만 원 이상 받아먹고도 기자질 계속하면 되겠냐?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얘기까지 넘어갔어. 오늘 속도 빨라. 자,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시장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며? 그 눈물을 흘린 게 어제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시장 보러 간 게 어제야? 국제시장 지난번에 먼저 보지 않았어요? 국제시장 개봉하고 얼마 안 돼서 본 거 아니야? 어제 본 거야 또? 초반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러 갔다 그랬나? 국제시장을? 어제 본 게 두 번째지? 그지? 두 번째지?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두 번 본 거지? 초반에 한 번 보고 두 번째 보고. 국제시장 홍보하는 거 아니야 지금. 보라고.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는. 처음 봤을 땐 눈물이 안 나는데 두 번째 보니까 눈물이 된 거야? 뭐 처음 봤을 땐 이해가 안 됐어? 두 번째 보니까 이해가 돼서 운 거야? 이 눈물쇼의 기원이 뭘까? 자, 좌우지간. 국제시장 이야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국제시장 영화가 나온 다음에 국제시장에 너무 방문자가 많다는 거야. 정말 대박이잖아요. 그죠? 대박이 났고
그 얼마나 그 저기야 그 시장 사람들 좋아하겠어. 정말 장사 잘 되겠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지금 국제시장 영화 때문에 매출은 급감을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실제로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가게에 못 들어온대. 밖에 관광객들이 사진 찍고 돌아다녀가지고 밖에 관광객들이 막 사진을 찍고 돌아다녀서 실제로 막 몇 개 가게는 아예 가게를 못 연다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그 소위 문제의 꽃분이네, 그 국제시장에 꽃분이네가 나와? 꽃분이네 그 가게가 잘 된다고. 그 꽃분이네 가게 임대차 계약 맺은 사람이 아주 그 저기 뭐야 권리금을 달라고. 원래 안 되는 꽃집이었는데 영화에 한번 나온 다음에 이게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무리한 임대료를 내라 그런 거야. 근데 그 돈을 낼 수가 없다. 지금 사실은 관광객이 돌아다니면서 장사가 안 된다. 실제로 매출이 없다. 예, 매출이 없는데 그 대출 임대료를 올리면 어떻게 그걸 내냐고. 그래서 지금 쫓겨나게 생겼다. 그래서 꽃분이네 사장님이 영화가 화근이라고 아침에 막 쌍욕을 하더만. 근데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옛날에 마이너스에 손에 얽힌 짧은 기억. 물론 이명박 얘기야. 이명박 때 이명박이 이제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면 거기서 무슨 오뎅을 사 먹거나 떡볶이를 사 먹거나 꼭 망하더라고. 국밥을 먹거나 국밥집, 오뎅집, 떡볶이집이 다 망했잖아. 그 이명박이 한번 그때 뭐였어? 그 원전 아랍에미리트 원전 판다고 막 그렇게 2009년에 쇼하고 2010년에 후쿠시마 사태 일어났잖아. 2011년인가? 막 원전한 그래놓고 후쿠시마 사태 일어났어. 그러다가 저기 뭐였어? 대구에서 우사인 볼트가 곧 경기할 건데 막 가서 악수했잖아. 그리고 나서 저기 실격당했잖아요. 먼저 선발 달려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야구장을 갖고 키스를 했어. 김윤옥을 데리고 갖고 거기서 뽀뽀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야구장에서 발암물질 나왔잖아. 발암물질 그 야구장 그래가지고 통제한다고 막 성면 야구장. 이제 마이너스의 손이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2세인가봐. 마이너스의 손 2세. 그 어저께 영화 보고 또 전통시장 한 바퀴 또 돌았다며. 지금 부산의 국제시장 다 망하게 생겼다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통시장 갔다가 혹시 하도 정치인들이 지들 분리하면 전통시장 돈다고. 그래서 전통시장 안 간다고. 이거 전통시장 사기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일반인이 전통시장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싸가지 없는 정치인들한테 너무 열광하는 그런 시장 가고 싶지가 않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치인들이 자기네 이미지 홍보용으로 전통시장 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이게 막 철없이 막 좋아하고 이러니까 거기를 안 가게 된다 그러더라고. 사람 골라서 좋아하라고. 골라서 좋아하셔야 되고요. 이 전통시장 걱정이에요. 지금 이제 연말에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바퀴 돌았다는데 이게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자, 근데 항상 해마다 이 명절이 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킵시다 그래놓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뉴스에 뭐가 나와요?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속였다. 그지? 내가 추석이라 그랬어? 설날 미안해. 항상 헷갈려. 그 설날이 다가오는데 항상 보면 말이에요. 명절이 다가오면 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뭐 전통시장에서 뭐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한 꼭지 나와. 그 다음에 한 두 꼭지가 원산지 속인 전통시장 얘기가 나와. 그럼 누가 가겠어? 그치?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맨날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척 하면서 그 뭐 전통시장이 뭐 얼마가 더 쌉니다 이러고 나온다? 근데 그 다음 꼭지쯤 가면 원산지를 속인 업소가 발견됐다. 불안해서 가겠어? 다 쇼지? 마트에서 대형마트가 이 대재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이 대재벌들이 대형마트 경영하는 거고, 이 대형마트에서 돈 버는 그 주주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근데 정부에서
그 저기 뭐야 얼굴은 팔고 가서 사진은 찍었겠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킬 것처럼 사진은 찍었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저기 한 꼭지 정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사 형식적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못 믿을 곳이라고 안 좋은 기사 막 내가지고 시장 망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전통시장을 살리는 길은 딱 하나예요. 주차장.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아니면 주차 단속을 하지 말든가. 내가 이렇게 가본 전통시장 중에 제일 잘 된 데가 그 강릉? 아니야 속초? 속초에 있는 그 시장이 속초인 것 같아. 그죠? 그 속초 중앙시장. 속초 중앙시장이 그게 제일 잘 돼 있어. 거기가 이 그 주차장을 굉장히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굉장히 이용자가 많아요. 관광객들이 속초 중앙시장에 가서 뭐 닭강정도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회도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이 이벤트도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먼저 이게 상인조합이 똑바로 서야 된다. 돈만 생각하지 말고 이 상인조합에서 제대로 된 조합장을 뽑고 이 조합장이 전통시장에 이벤트를 여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전통시장이 이거 서울에 있는 어느 전통시장인데 이벤트를 연대. 그래서 그 이벤트 때문에 막 뭐 떡매치기도 하고 무슨 씨름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노래자랑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벤트 때문에 그 전통시장이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해서 손님을 끌어모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또 뭐가 필요하냐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원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속이지 않는 그리고 이 원산지 속이는 건 옆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런 문제 있는 물건을 파는 사람은 자체 퇴출시키는 자체 신고해서 퇴출시키는 그리고 아예 벌금을 심하게 때리는 그런 조합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대중적인 신뢰감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대중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여는 것이 조합에서 꼭 해야 될 두 가지라면 그리고 이제 뭐 청소겠죠. 청소하는 사람들을 잘 고용을 해서 화장실 공중 화장실하고 이 그 주변을 잘 청소하는 그런 것들이 상인조합이 해줘야 될 부분이고 정부나 이 지자체에서 해줄 일은 뭐야? 주차장, 주차 시설을 확보해 주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한 거다. 그래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지. 가서 지가 사진 찍었다고 누가 거기 가서 사겠냐고. 나 같으면 가서 지금 같은 지지율에 가서 방문하는 게 그게 민폐 아니야? 지금 같은 지지율에 가서 악수해주면 그 상점 주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장사 망하면 뭐 누가 책임져 줄 거야? 자, 그래서 전통시장 이야기. 지금 꽃분이네가 망하게 생겼다. 꽃분이네는 쫓겨나게 됐다. 예, 그리고 이 전통시장에 가서 지금 사진 찍는 정치인들 항상 명절 앞두고 가갖고 사진만 찍고 실제로 평상시에 도움이 안 돼. 근데 이제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안 가는 이유가 뭐냐? 되게 언론에서 굉장히 불신감을 주는 기사들을 자꾸 내보내는 거야. 단속이 안 된다는 둥, 단속을 강화한다는 둥. 단속을 강화한다는 표현 자체가 어떤 느낌을 주냐면 뭔가 문제가 많구나 그런 느낌을 줘.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부분을 평상시에는 안 보여주고 명절 때만 씩 보여주는데 누가 거길 가겠어?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또 얘기할 게 있었는데 까먹었다. 그리고 뭐 이 대형 마트들이 왜 1년 한 달에 2번 쉬는 거 있잖아. 한 달에 2번 쉬는 게 전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한 달에 2번 쉬는 그 휴일을 없애달라고 지금 또 작업하고 있잖아. 그런데 사실은 어떻다? 마트 안 가는 날 전통시장을 가느냐? 그리고 물었더니 안 간다더라. 그러면서 이 대형마트에서 그 조항을 딱 가지고 이 강제 휴무제도 없애야 된다 그랬어. 그런데 실제로 대형마트 휴무제도가 생긴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량은 어땠다? 증가했다. 골목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률은 증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지. 대형마트를 강제 휴무시켜도 다른 시장들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강제 휴무 조항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나 실제로 대형마트가 강제 휴무가 된 뒤에 전통시장 이용률은 높아졌다라는 게 같은 설문조사 뒷부분에 나와. 그 얘기는 싹 비밀로 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대형마트가요, 옛날에 전통시장을 망하게 한 이유가 뭐였냐면 전통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 굉장히 싼 가격으로 팔았어. 그래서 슈퍼 다 문 닫고, 이게 마트 하나 들어오면 문 닫는 가게가 수십 개야. 문 닫는 가게가 4, 50개가 문을 닫는 거야. 4, 50개의 가정이 파탄나는 거야. 조그만 마트 하나 때문에. 대형마트가 나오면 몇백 개, 시장 전체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시장이 죽을 때까지 싸게 팔아요. 그런데 시장이 딱 죽고 나면 어떻게 돼? 엄청 비싸게 팔아. 이 대형마트가요, 지금 대형마트에서 파는 물건들이 가령 이제 특히 생활 집기 도구 같은 것들 있잖아. 생활 집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진짜 비싸. 40% 정도가 비싼 것 같아. 3, 40%가 비싸. 가령 뭐 그릇이라든가 그릇 같은 경우도 뭐 중국산 정체불명의 그릇 같은 거는 싸게 팔지, 실제로 무슨 뭐 플라스틱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생활 용기들을 살 때는 그 마트에서 사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야. 마트에서 막 온갖 걸 다 팔잖아요. 뭐 가구니 뭐니 이런 걸 다 파는데 비싸. 그 제품의 질은 그냥 이렇게 가구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좋지 않아. 그런데 더 비싸. 많이 비싸. 예. 그러니까 공산품들이 저품질의 고가예요. 그러면 농산품은 싸냐? 대형마트가 농산품이 절대 싸지 않아. 물론 싸면 어때요? 못 먹어. 금방 상해. 간신히 집에 사갖고 와도요, 간신히 사갖고 와서 하루 이틀 안에 그날 안 먹으면 그 싼 식재료들은 못 써요. 그리고 좀 며칠 두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비싸. 훨씬 비싸. 과일이나 이런 야채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실제로 대형마트는 사실 사람들이 왜 가냐? 주차장 때문에 가는 거야. 주차장 때문에 가고 한 번에 효과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사실은 그게 대형마트가요 전혀 싸지 않아요. 그 1+1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묶여 있으면 그게 하나 값에 2개 주는 줄 알잖아. 왜? 옛날에 슈퍼를 없애고 시장을 없앨 때 대형마트가 그렇게 팔았어. 대형마트에서 1+1으로 팔았어. 콜라 한 병 가격에 2병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마트에서 묶어놓은 거는 1+1이구나 그러고 샀던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많이 산단 말이야. 물건을 많이 사기 때문에 일일이 가격 대조를 못해요. 그래서 대형마트는요, 지금 가서 보면 반드시 있어. 뭐 가격 거짓말, 뭐 13,500원인데 할인해서 9,800원. 근데 그거 딱 빼보면 원래 원가 9,800원이야 9,800원짜리를 13,200원짜리를 9,800원에 할인한다고 거짓말로 붙여놔. 그리고 원래 7,000원짜리인데 2개 묶어가지고 1+1인 척 하면서 뭐 7,000원 1+1이라고 써있어. 그런데 가서 계산해보면 15,000원 나와, 14,000원 나와. 또 어떤 꼼수를 쓰느냐? 가령 뭐 무슨 섬유유연제, 내가 당한 일이야. 섬유유연제를 1+1으로 드립니다 그래. 뭐 이 섬유유연제를 오늘 1+1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 제품이 전부 다 1+1이구나. 4가지 종류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갖고 간 거야. 가서 보면 뭐야? 자기네들이 안 팔리는 거 2개만 1+1이고 내가 사고 싶은 거 2개는 1+1이 아니야. 따로 돈을 내라는 거야. 그런 식. 그 다음에 막 커피에다가 텀블러 얹어주는 거 전부 텀블러 공짜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텀블러 값 다 받았어. 그것도 비싸게 마트 가격으로. 그래서 마트가 절대 싸지 않다. 대형마트가 절대 싸지 않아요. 그러면 이 대형마트가 그래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느냐? 대형마트에서 파는 그 무슨 그 PPL 제품이라러나? L마트 섬유유연제 이런 거, L마트 주방세제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뭐냐? 이마트 이마트구나. 그런 것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원래
원래 원가대로 그 납품 저기 이 사장님들이 원가대로 납품을 하고 돈을 받아가야 되잖아. 원가가 6,000원이면 5,000원에 납품하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네 마크를 찍어갖고 싼 값에 파는 거야. 6,000원짜리를 5,000원에 납품하라는 게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되겠냐고. 이게 PB 제품? 자기네 그 마트 상표 붙이는 제품들이요, 중소기업 죽이는 원흉이에요. 중소기업 죽이는 원흉이야. 그게 생산자들한테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라 그러고, 그거를 어느 정도 분량을 안 내주면 물건 빼라고 그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건 넣고 파는 거야. 그래서 그거 절대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예. 그게 싸고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많이 샀어. 그리고 이제 원래 뭐 무슨 그 원 제품을 안 샀어. 그래서 그 제품이 사라지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여러분이 그 싸고 좋았다는 그 물건 가격이 2배가 될 거야. 왜냐면 이 제품이 사라지고 나면, 이 제품에 아예 장사가 안 돼서 이 브랜드가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 2배로 올리는 거야. 그래서 PPL이라고도 한다. PPL 제품 그거 사주면 안 돼요. 그런 애들이 파는 것들, 그거 전부 다 가격 속이는, 중소기업 핏바라서, 그리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뺏는 거야. 그래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대형마트 가서 한꺼번에 장 많이 보는 사람이야. 나는 이 대형마트 갈 때가 휴지 사러 갈 때, 아니면 나는 이제 전자제품을 쓰기 때문에 이 애플 스토어가 있는 데를 간단 말이야. 그럴 때 아니면 잘 안 가요. 애플 스토어 가는 거 아니면은 안 가. 웬만하면 동네 슈퍼에서 사서 쓰고, 아니면 사서 쓸 때 마트를 가더라도요, 절대 한꺼번에 1+1 절대 안 사. 1+1 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한두 개만 사야 돼. 제일 좋은 게 끌지 말아야 돼. 이거 카트기 끌고 다니면 아무 생각 없이 다 집어넣어요. 그러지 말고 바구니를 들거나, 아니면 바구니도 필요 없이 손으로 들어. 손으로 꼭 필요한 것만 딱 사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야 그 마트의 꼼수에 안 당해요. 마트의 꼼수가,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물건을 많이 사면 막 뒤에서 또 계산을 하니까 서둘러서 나오느라고 물건 가격을 일일이 꼼꼼하게 따져보질 않아. 그게 함정이야. 잘못된 물건 가격이 얼마나 많은데요. 원래 7,000원짜리 3,000원짜리 2개 사다. 내가 골뱅이를 7,000원짜리하고 3,000원짜리 2개 샀어. 그런데 7,000원짜리 하나에 3,000원짜리 4개 3개 샀단 말이야. 7,000원짜리 4개로 딱 계산이 되더라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 자리에서 바꿨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트가 싸고 저렴하다 생각 버려야 돼. 마트는 절대 싸고 저렴하지 않아. 마트가 싸고 저렴했던 건 10년 전 얘기야. 10년 15년 전 시장을 없앨 때, 슈퍼를 없앨 때, 그럴 때 싸고 저렴했지, 지금은 절대 싸고 저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트에 속지 말자. 그리고 오래 써온 물건들을 살 때는 뭐 그릇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건 전통시장이 낫다. 예, 전통시장이 훨씬 더 나은 것들이다 라는 거. 캠핑용품 같은 것도요, 캠핑용품 전을 사면 되게 비싸요. 근데 전통시장에서 돌아다니면 되게 싸. 전통시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면 되게 싸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전통시장이 싸다는 건 많이 알려졌는데, 문제는 주차 공간이잖아. 그래서 그럼 이 주차 공간, 그 양심 없이 그 전통시장 주차장에다가 차 세워놓고 오랫동안 주차해놓는 그런 짓 하는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야. 정말 소비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먹고 살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 이게 우리나라의 골목시장이 망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게 마을버스 때문에 망했다는 거야. 옛날에는 전철역에서 웬만큼 가까운 거리는 사람들이 걸어서 다녔고, 그러면 걸어가는 도중에 노점상도 있고 그 골목시장들, 요런 가게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샀는데, 이제는 전철역에서 집 앞까지 마을버스가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는 과정에서 이 가게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전통시장 상품권 다 돼요.
뭐 전통시장의 식구 작은 집은 비효율적이더라. 양이 너무 많다. 조금 달라면 조금 줘요. 전통시장도 요즘엔 소포장 팔아요. 그렇게 막 싸다 그러 이만큼 사면 싸요. 그럼 많이 사서 그런 거지. 예. 이만큼 주면 싸요. 그래서 많이 사는 게 문제지요. 조금 잘라 이거 나눠주세요. 그럼 나눠줘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전통시장은 이렇게 명절 때 가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몇 집이 같이 나누는 것도 좋아. 나 시장 가는데 뭐 사다 줄까요? 이래가지고 뭐 대파 좀 사다 주세요. 그러면 대파를 2집 거를 사서 나누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나는 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앞으로 망치부인이 꿈꾸는 미래. 예. 망치부인이 꿈꾸는 미래는 뭐냐. 생활협동조합을 만드는 거. 생활협동조합을 만드는 거.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조합활동을 같이 하는 거지. 조합에 가입을 해서 조합원들에게는 좀 할인을 해주고, 그리고 이 조합원들끼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이 컴퓨터를 다루는 많은 젊은이들 놀고 있잖아. 컴퓨터를 다루는 젊은이들이 되게 놀고 있는데, 나는 이 전통시장들이 그런 컴퓨터를 다루는 애들을 고용을 해서, 그래서 이 전통시장에 그 뭐라 그러나 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것도 나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가는 과정으로. 그래서 시장별로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를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런 골목시장별로 뭐 한 달에 5만 원이나 이렇게 돈을 내서 모아. 그래서 그 돈을 내서 그 골목 상권을 홍보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지. 어디에 오면 뭐가 있다. 그래서 물건의 가격 업데이트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택배로도 인터넷 주문받아서 택배도 해주고, 그러면 이게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시장 보러 올 시간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가게를 구경시켜주는 거야. 가게를 구경시켜주면서 그 가게에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전통시장도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잘 운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명박이 이거 내가 주장했던 걸 엉뚱하게 따라하면서 왜 그 인터넷 사이트를 안 만드냐. 그게 상인들이 그걸 어떻게 만드냐고. 그리고 집집마다 따로 만들면 그게 얼마나 그 낭비야. 그러니까 집집마다 한 달에 5만 원씩 내서 10집이 모이면 얼마야? 50만 원. 20집이 모이면 100만 원. 그 정도면 한 달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달에 관리해 줄 수 있는, 그 관리하는 사람이 부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시장을 몇 가지를 얘가 묶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개발들을 해서 우리가 이 소상인들이랑 같이 공동으로 먹고 사는 그런 게 활성화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건 정부가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머리를 짜야 돼. 최대한 우리가 머리를 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먹고 살지, 같이 먹고 사는 일자리. 나는 요즘에 그 왜 쌍용의 새 신차 이름도 꼴보기 싫어. 그 홍보 광고 나오면 꺼버려요. 너무 싸가지 없어갖고. 내가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면 그거 사준다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그런 약속 하나도 없잖아요. 잘 팔리면 생각해보겠다. 연병. 그런 거는 아주 그냥 광고도 못하게 하고 불매운동을 해버려야 돼. 그래서 불매운동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해고자 복직 약속이야. 좌우지간. 지금 전통시장을 정말 살리고 싶은 대통령이었다면 지지율 최저일 때 찾아가서 민폐 끼치지 마라. 지금 지지율 20%대가 깨졌는데, 자, 그러면 왜 박근혜는 두 번째 국제시장을 보면서 울었을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울 때는 혼자 우는 게 아니잖아. 누가 시켜야 울잖아.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제시장을 두 번째 보면서 울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추리를 해보자 이거야. 누가 울으라고 시켰을까? 물론 이제 울으라고 시켰는지 아닌지 몰라.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세월호 때 말이야, 세월호 때 뭐 9시 반에 박근혜가 울 거다, 그 시간에 울었잖아. 시키는 대로. 그게 밑에 비서진들이 조언해갖고 그렇게 울었다며.
그게 그냥 아침 7시 반에 떡한 뉴스에 나오고 9시 반에 울어가지고 그냥 뽀록 나버린 거 아니야. 근데 좌우지간 여러분 요즘에요 그 문제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돌리는 카톡이 또 발견이 됐어. 그 밴드와 카톡을 통해서 돌리는 내용이 뭐냐, 파독 광부의 이야기. 장로님 권사님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파독 광부에 대한 이야기를 막 돌리고 있어. 그 다음에 국제시장을 가서 박근혜가 울었어. 요 두 가지가 별개인 것 같지만 별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노리는 게 뭘까? 왜 파독 광부에 대한 미담을 카톡으로 막 조직적으로 돌리고, 그리고 박근혜는 국제시장을 보고 울었을까? 지금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박근혜가 누구한테 엎혀서? 아버지한테 엎혀갖고 박정희 지지율로 한번 올라가 보겠다는 거 아니야? 박정희의 환상을 자극하는, 박정희의 환상을 자극해서 박정희 향수를 얹어서 자기 지지율을 좀 한번 올려보겠다는 그런 계산 아니겠어요? 아니, 한 번 본 영화를 한 번 볼 때는 잘 보고 나왔고 왜 두 번 볼 때 가서 울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가?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누가 보고 그걸 순수하다고 보겠어. 지난번에 세월호 때 운 것처럼 또 비서진들이 짰겠지. 짜서 가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결국 지금 자기가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실제로 어떤 그림이 있어. 만평 소녀에게는 아직 아버지의 지지율이 남았사옵니다. 벼랑 끝에 서가지고 소녀에게는 아직 아버지의 지지율이 남았사옵니다. 자, 여러분, 박근혜가 대통령 된 건 박정희의 향수를 가지고 대통령 된 건 맞아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건 박정희 향수를 팔아 대통령 된 게 맞아. 자, 그러면 박정희의 향수,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건 뭐였어? 이승만 때는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 GDP가 북한보다 낮았어. 우리가 더 가난했다고. 보릿고개. 왜? 미국에서 가난한 국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라고 밀가루, 설탕 이런 걸 지원을 해줬어. 그걸 이승만이가 판 거 아니야. 국내 밀가루 가격, 설탕 가격보다 싸게 팔았어. 그래서 국내에 있는 한국의 밀가루 공장, 설탕 공장 망하게 하고 그거 팔아갖고 그러니까 비자금, 그러니까 부패한 비자금을 비축한 거야, 이승만이. 그러면서 온 나라가 가난했던 거야. 그게 무능의 상징이 이승만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 무능의 상징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누가? 친일파들이. 친일파들이 이승만을 복구해야 지네들의 그 실체, 자기네들이 막 애국자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막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띄우는데, 이승만은 우리 헌법에 명시한 대로 4.19 혁명에 의해서 쫓겨난 대통령이야. 그래서 공식적 지위가 대통령 지위가 아니라고. 전두환, 노태우도 마찬가지야. 공식적 지위가 대통령이 아니야. 걔네들 대통령 자격을 박탈당한 애들이라고. 쿠데타를 통해서 차지한 애들이고,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차지한 뒤에 광주에서 엄청난 살인을 저지른 거 아니야. 그걸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애들이야. 그러면 모든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요 사라져야 되는 거야.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직까지 해주고 있잖아. 과잉 경호해주고 있잖아. 저희가 본론으로 돌아가. 이승만 때 너무 가난했어. 그런데 박정희가 딱 된 다음에 보릿고개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야, 이 박정희가 똑똑하다. 박정희가 되니까 먹고 살만해졌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켰다라고 철떡까지 믿는 거야. 왜 그랬냐? 우리 그때 이제 박정희 시절에는 영화가 되게 유행을 했어. 아주 시골에도요. 시골에 극장이 없으면 뭐가 오냐? 천막극장이 왔어. 천막극장까지 와가지고 뭐 아주 조금 돈을 내고 이제 두 편 동시상영 뭐 이런 거 볼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 천막극장에서 이제 영화가 나오면 전부 다 줄줄 비가 오고 그래. 그러니까 영사기로 자꾸 돌리면 필름에 이렇게 뭐 열받아가지고 계속 화면에 비가 왔단 말이야. 그런데 대한뉴스는 비가 안 왔어. 내 어린 시절에 대한뉴스는 비가 안 왔어. 대한뉴스 화질이 일반 영화 화질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한뉴스를 다 보여주는 거야. 모든 영화를 보기 전에. 그런데 그 대한뉴스의 내용이 뭐야? 그냥 딱 대한뉴스 시작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 돌아다니면서 박정희가 돌아다니면서 막 농민들을 돌보고 막 모내기 하고 막 추수하고 그리고 막 공장에 가가지고 막 큰 공장에 가서 막 뭘 지시하고 막 그래. 그러면서 막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어쩌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어쩌고 막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나 어린 시절에 영웅이었잖아. 로버트 태권브이하고 그 또리 장군 보러 갔을 때 봤던 그 박정희, 와 정말 작은 거인 우리나라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니 어린 마음에 내가 진짜 막 멋있게 생각했다니까. 76년도에 79년도에 내가 그 마음을 변하게 됐지만 좌우지간 그래갖고 이제 온 국민이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줄 아는 거야.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본질은 그러니까 그 위대한 수령 찬양했던 북한하고 위대한 각하 박정희 찬양했던 한국하고 상황이 똑같았어. 그 같은 방법을 쓴 거야. 근데 실제로 박정희 시대 때 대한민국 경제는 어땠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성장했어요. 경제가 성장했다는 얘기는 뭐냐?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야. 박정희 때 공장제 기계공업이 막 발달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박정희 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한 게 맞아.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그런데 경제가 성장한 게 곧 발전이냐? 박정희 때 경제 성장보다 노무현 때 경제 성장이 더 컸어. 박정희 때 18년 동안의 경제 성장보다 김대중 노무현 때 경제 성장이 더 컸다고. 수치로 볼 때. 그러면 왜 박정희가 더 추앙받고 있어? 이게 거짓말이거든. 찾아봐.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 성장률 엄청 빨랐어. 엄청 빨랐어. 왜냐? 김영삼 때 나라가 망했잖아. 김영삼 때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망한 나라를 김대중이 정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노무현 때 우리나라가 최고 부자가 돼. 그래서 그 경제 성장률이 엄청났던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18년 평균하고 그러니까 그게 박정희 18년 평균하고 김대중 노무현 평균하고 따져보면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성장한 게 아니야. 그 얘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경제가 성장한 것과 경제가 발전한 게 다르다는 거야. 경제가 성장한 거랑 경제가 발전한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정희 때는 완전히 그지였어. 그지였던 나라에서 공업 국가로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성장률이 눈에 띄게 팍팍팍팍 보였던 거야.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김대중 노무현 때보다 기대치가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왔던 것도 맞아. 자,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그 경제 발전이 박정희의 공이냐? 아니라고. 그 당시 박정희의 경제 정책은 화폐개혁 한다고 했다 쫄딱 망하고 그 다음에 무슨 수출 주도형이라는데 무슨 토끼털 팔고 뭐 이런 얘기였어. 박정희는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세운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킨 전략은 어디서 나온 거냐? 소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박정희 그럼 뭐가 나와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나오잖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누구한테 나온 거냐면 그 당시 IBRD라고 그 세계 경제개발 부흥은행인가? 그래서 후진국 개발하는 국제금융에서 보고서를 준 거야. 제안서를 준 거야. 그 제안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호남 지역은 값싼 노동력이 많으니까 인구 집약적인 공업을 만들어라. 그래서 섬유 전자산업을 이 호남, 광주, 전남 지역에다가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영남 지역에 남동임의 공업지대를 만들어서 호남선과 경부선을 산업철도로 활용을 잘하면 수도권 공업지대와 이 남동임의 공업지대를 잘 발전시켜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돈을 이제 뭐 가지고 차관을 빌려온 돈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이 일본에
저기 뭐야 수탈형 구조로 X자형 철도밖에 없으니 가로 도로망을 만들어라. 그게 IBRD의 제안서야. 언제 나온? 이승만을 끌어내고 4.19 혁명으로 이승만을 끌어내고 장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장면 내각이 들어섰을 때 그때 그 윤보선 대통령 시절에 외국에서 의뢰를 했고 그들이 제안서를 보내온 거야. 그 제안서가 도착한 게 61년 5월 초 61년 5월 초에 그 제안서가 도착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서가 도착했고 그거를 누가 빼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게 5월 16일. 응. 딴 얘기 하지 말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게 5월 16일이고 그 IBRD에서 경제개발 계획서를 보내준 게 5월 3일이었다고. 아, 왜 딴 얘기해? 수소차 얘기가 왜 나와? 지금 수소차 얘기 누가 했어? 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생각이 아니라 그게 후진국을 개발하는 경제연구팀에서 보낸 건데 그 팀이 누구냐고. 그럼 그 팀은 누구야? 경제개발 계획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누구야? 이게 케네디 경제팀. 이게 이 케네디 경제팀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케네디가 그 이전에 이제 그 미국의 공화당 정권은 전쟁 중심의 정치를 했고, 근데 이 전쟁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사실 강대국이 됐어. 원래 1800년대 말까지는요, 미국이란 나라를 아무도 몰랐어. 관심도 없고. 왜? 그냥 막 인디안이랑 싸우는 무식한 나라, 남북 전쟁을 한 무식한 나라 정도였지 미국이란 나라에 존재감이 없었어. 그런데 그 미국이 갑자기 성장하게 된 이유가 뭐였느냐?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 때 확 큰 거야. 뭘 통해서? 전쟁 군수물자를 공급하면서 확 큰 거야. 왜냐면 1차 대전만 하더라도 거의 그 군수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돌렸기 때문에 그 군수물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급성장을 해요. 엄청 성장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또 그때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2차 대전 때도 물건 많이 만들었지.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1차 2차 세계대전 때 큰단 말이야. 그래서 전쟁을 하면 나라가 부강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공화당이었어. 그리고 이 공화당이 계속 전쟁을 하려고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전쟁 반대 분위기. 그래서 유엔이 만들어지고 평화유지군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전쟁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전쟁을 또 해야 돈을 버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실제로 2차 대전은 1차 대전만큼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왜? 1차 대전은 정말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군복 만들고 이런 걸로 일자리가 됐어. 근데 2차 대전 때는 이미 기계화가 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2차 대전부터는 사실은 미국에 그렇게 큰 성과를 못 낸 거야. 근데 이제 계속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서 나중에 베트남 전쟁을 또 일으키는데, 그 전쟁 중심으로 막 모든 돈을 무기를 구입하는데 다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유럽과 이 전 세계에서 비판 기류가 인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모든 돈을 전쟁 준비에 써야 되냐? 전쟁 반대, 평화 유지. 그러면서 냉전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 그러면서 그 냉전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 즈음에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는 거야. 케네디가 대통령이 돼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케네디, 카터, 클린턴, 오바마, 얘네들은 무슨 당? 민주당. 케네디, 카터, 클린턴, 오바마는 민주당이야. 얘네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소위 미국의 산업을 발전시켜서 그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민주당 쪽이야. 그리고 그 공화당 쪽은 누구예요? 레이건, 부시, 닉슨, 윌슨,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야. 닉슨, 윌슨, 레이건, 그 다음에 부시 부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화당이야. 이름이 어때요? 보니까 이쪽은 굉장히 유명하고 괜찮은 사람들이고 이쪽은 영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전쟁을 빌미로 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야. 근데 좌우지간 얘네들이 이 공화당 정권이 되기 전에 이 케네디가 정권을 딱 잡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집중적으로 아시아에
아시아에 집중 지원을 하는 걸로 얘네들이 판을 짠다고. 세계 대금융자본이 판을 짜는 거야. 유럽과 미국의 대자본이 판을 짜서 이 냉전 체제를 종식시키는 길은 자본주의 국가들을 성장시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냉전 국가들하고 아주 맞닥뜨려져 있는 나라들에게 집중 지원을 하자. 그래서 대만, 싱가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에다가 집중적인 자본 투하를 해. 돈을 막 갖다 뿌리는 거야. 그래서 경제를 성장시킨 거야. 그게 아시아의 사용이야. 홍콩, 싱가폴, 대만, 일본, 한국. 자, 그럼 이 나머지 이 네 나라들 중에서 누가 가장 성장이 덜 됐을까? 이 60년대, 70년대에 요 네 나라에 대해서 세계 대자본이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성장률이 낮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가장 성장률이 낮았던 나라 한국이죠. 예, 한국. 예, 그래서 이제 대만하고 싱가포르하고 일본. 뭐 대만하고 싱가포르는 뭐 조그만 데 아니냐? 일본도 물론 뭐 나중에 사룡은 홍콩이다 이랬는데 일본을 미국이 투자한 거야. 미국이 투자해서 일본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대만, 뭐 싱가폴, 홍콩도 저기 영국인가에서 투자했지. 그래서 하여튼 유럽 자본이 뭐 이 홍콩, 대만, 뭐 일본, 한국 이런 데 다 들어온 거야. 그 중에 가장 성과가 적은 게 우리나라였어. 같은 시기에 일본은 핵폭탄까지 터진 나라야. 초토화가 된 나라라고.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이 같은 시기에 경제발전 전략을 피우고 쭉 성장하는 과정에서 물론 일본은 한국전쟁의 덕을 봤죠. 한국전쟁의 덕을 보기도 했지만 일본은 뭘 중심으로 갔냐? 중소기업을 육성 강화하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소기업의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만들었어. 그게 일본식이야. 예. 그런데 누구예요? 뭐가 일본이 아닌데? 보료료 일본이 아니니? 그래 알았어. 네 마리 용이 아니야. 보료료가 맞아. 일본은 네 마리 용은 아니야. 일본은 네 마리 용은 아니고 미국이 내가 얘기했던 네 마리 용은 그렇게 미국과 유럽의 자본으로 성장한 나라란 뜻이었어. 네 마리 용에 일본 안 들어가. 홍콩 들어가고 일본 안 들어가. 됐지? 근데 좌우지간 5나라가 전부 이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한국, 일본 전부 유럽의 자본으로 키워진 나라들이라고. 유럽의 자본이 투입돼서 그래서 경제가 성장한 나라들이라고. 그 중에 가장 효율성이 낮았던 게 우리나라였다고. 왜? 문제는 뭘까? 부패야. 부패. 요 5나라 중에 이 5나라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낮았던 나라가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였던 이유가 뭐냐? 정권이 무능하고 권력이 부패했기 때문이야. 예. 정권이 무능하고 권력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효율성이 가장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정희 때 경제가 성장한 건 서구 자본들이 우리나라가 공산화될까봐 베트남처럼. 그게 베트남 이후야.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으로 어떻게 됐어요? 공산화가 돼버리잖아. 미국이 베트남을 포기하고 나오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대자본이 이런 식으로 베트남 전쟁이 그게 발생한 게 63년인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 박정희가 집권했을 때 그때 이미 케네디 팀에서 투자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대자본이 투자를 계속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야? 이게 공산화되면 도미노 현상이다. 도미노 현상으로 전부 공산화가 될 수 있으니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자본을 투입해 준 거야. 그 중에 우리나라가 효율성이 가장 낮았다고. 왜? 박정희가 껌껌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면서 박정희 신화는 그 당시에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 성장을 했다. 맞아요. 고도 성장